나스닥이 2%대까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여러가지 재료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반응들 나타나고 있어서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들도 시장의 우려보다는 괜찮았었다라는 평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안정세를 봄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국내 증시를 MSCI 선진지수로 편입시키기 위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즉 준비를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과연 득인가 실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뭐 득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MSCI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잡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실적 부담감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번 달에는 그 보호예수 물량들이 또 풀려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들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부담감이 큰 만큼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오늘부터는 조금 풀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봄이 됐으니까 또 2월로 가니까 어쨌든 조금은 더 포근한 날씨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남부 지역에는 벌써 꽃피는 곳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뭐 추위보다는 이제 더워지는 그 날씨를 또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도 어느새 그렇게 봄눈 녹듯이 쑥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었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죽어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장세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겠죠. 자, 다우지수가 0.8%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2.0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보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부담감이 좀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야기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있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찔끔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이제 종목별로 좀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고평가되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우려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해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를 올리는 종목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이제 옥석 가리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상승 출발하고 나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을 시켜서 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재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이야기겠죠.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 등등등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이런 특별하게 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조금 어느 정도 주목을 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올해 3회에서 4회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겠죠.
이 총재 같은 경우는 그 3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4번의 금리 인상으로 약간 치우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첫 번째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또는 경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0.5점? 네, 0.5% 이상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이 뭐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근데 0.5 인상하는 것보다는 0.25가 아마도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를요 5번에서 6번까지도 확장해서 가격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 쪽에서 3, 4회 정도로 못을 박아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좀 부담감이 줄어드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3, 4회가 언제 이렇게 더 좋은 재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약간 이런 우려감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반영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조정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게 되시면은요,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치, 전망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전히 주식 시장에는 긴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리 상승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은 뭐 금리밖에 볼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오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그 소비자 물가 지표.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얼만큼 땡겨 올릴 것인가, 또 이 물가 지표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국채 금리가 2%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는 일단 조금 증가세가 감소했을 것이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원들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 제한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의 어떤 안정세 이런 것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지금 채권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모든 시장 참가자들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인상을 시켜갈 것이냐, 통화정책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이러한 뉴 노멀, 즉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적응할지 의문이 있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가 이제는 이제 실적 장세, 즉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장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상황들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돈을 펑펑 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돈을 번 기업들만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때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즉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만큼 적응할 것인가, 또 적응한 기업이 살아남고 적응 못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림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이 반영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주목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장세가 왔으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주요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테고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이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의 어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포지션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런 실적이 증가하거나 성장성이 두드러진 종목들만이 주목을 받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응하시는 분들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지금은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담보받고 있는, 또는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멀리 바라본다거나 또는 또 먼 미래에 있었던 그런 가치를 이미 반영해버린 기업들은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MSCI 선진지수 편입. 이거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이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 다시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이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는데, 아무튼,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정부가 또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난해까지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었죠. 근데 이게 뭐 당장 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MSCI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24시간 역외환 시장 개방을 해라. 또 해외 투자자 등록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다 해놔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자국민 투자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이점만 계속 내세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공매도도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외자 자본들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약간 좀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쨌건 네, 이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 MSCI에서 우리가 EM 신흥국 지수로 편입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글쎄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득거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일단 외국인 자금이 18조 원에서 최대 61조 원까지도 유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최대 4,000선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야, MSCI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선진지수를 진입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간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증시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다. 신흥시장은 선진시장보다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게 뭐 우량주와 중소형주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우량주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신흥시장 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그 비중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박감이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진시장으로 가야 된다. 중국과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KB증권에서 따르게 되면은 20조에서 65조 원 정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3, 40조 정도 원의 그런 그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당연한 효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이제 득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은 뭐가 있을까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단기적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선진국 지수 내에 한국의 비율인 1.6%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6%요. 선진국 지수 내 한국의 비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의 꼬리가 되는 거죠. 뱀의 머리에서 용의 꼬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율은 12.2%. 근데 이게 선진 지수에 넘어가게 되면 1.6%밖에 안 돼. 그쪽이 풀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진국 지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신흥국 지수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조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선진국 ETF에서 유입될 자금은 약 106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 신흥국 ETF를 통해서 유입된 달러는 134억 달러다. 그러니까 약 28억 달러 부분의 패시브 자금이 순수하게 유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가 나오면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규모가 작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SCI 그 선진국 지수에서 이제 한국의 비중이 6% 이상으로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이 선진국 그 ETF의 운영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면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면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득과 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맹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MSCI 그래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서두르게 되면 얼마나 빨리 되겠느냐. 최소 2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이유가 없고, 득과 실을 따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위해서 지금 뭔가 속도전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 공매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쉽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엿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MSCI 지수 편입을 꼭 굳이 선진지수 편입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지금도 그냥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괜찮은 상황인데 선진지수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또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점을 안겨다 주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계속 만들어내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지금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지수 편입 일단 시키고 나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4,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다. 시장의 어떤 그 평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변화들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죠. 4분기 실적이 증권가의 예상치를 하회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증권가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근데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의 어떤 리튬 인산철, LFP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불확실성 우려가 좀 높았고,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리콜, 등이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실적이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760억, 그래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컨센서스 1800억보다는 한참 밑도는 거네요. 예상치가 1800억이었는데 실제로 밝혀진 게 760억. 그러면은 얘네들 예상치를 가지고서 또 주가 부풀리게 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의심도 좀 들기도 하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도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었었던 이유는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리콜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예상치보다 좀 나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부담감을 딱 느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상황을 보게 됐을 때는 이 기업 성장 속도 빠르고 실적 좋은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이어서 내가 공모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예상치보다 뚝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좀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지금 보호예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1월 27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11일, 내일이네요. 내일하고 그 다음에 28일 날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제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15일짜리하고 1개월짜리가 풀리는 건데 11일 같은 경우는 2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8일에는 8,891억. 그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요. 지금 51만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1일에는 230억, 그 다음에 28일에는 8,800, 이거 8,800억이면 거의 1조 원인데 상당히 많은 물량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들 물량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 네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51만 원이니까 아마도 이제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보호해서 물량이 확 튀어나올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당장 뭐 내일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 뭐 1일 거래 대금이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200억 정도 왔다리 갔다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28일 날 나오는 물량이 8,900억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는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그날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가 하락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팔아먹고자 하는 그 가격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제 뭐 매수를 하는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어에 대한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그 위치에서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어하는 역할을 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들은 지금 뭐 30만원부터 70% 정도 올라와 있는 현재 수준이라 하더라도 70% 다 먹을 생각하지 않겠죠. 단 30%만 먹더라도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온 부분이고 또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방어를 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물량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피하려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패턴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겠죠. 그리고 수익이 좀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뭐 주가 하락의 어떤 그런 뭐랄까 핑계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나스닥이 2%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도 대체적으로 이런 좋은 영향들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을 끌고 올라간 종목들이 누군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상승에 따른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저것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제도적인 개편이 좀 필요할 것인가? 또 그 제도적인 개편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은 또 여기에서 또 상당 부분에 열받는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뭐 일단 득이 있으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네, 아무튼 좀 떨떠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뭐 기대 반 뭐 우려감 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반반 치킨 같은 MSC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한 부담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주가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상황으로 가고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 관점은 지금은 저는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또 지금 앞으로 대기 중인 물량들이 지금 이번 달에 나오는 이런 물량 말고도요.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그게 절대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공모를 받아서 청약을 받아서 이제 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정도의 투자가 아닌 이상은 지금 재미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둔 최고의 종목을 고르기 위한 출발점은 과거에 투자 수익률을 최고로 올렸던 종목을 잘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주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거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런 종목을 사면 안 돼요. 그런 종목 사면 안 되지만 큰 수익이 난 종목들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서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난 종목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빵 튀어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들어간 종목들은 꼭지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의 종목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많이 수익을 내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가, 어느 시점까지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 아마도 편안한 투자가 수익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외적으로 뭐 시장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뭐 그런 변화는 여러분들이 그 외적으로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종목,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어제도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긍정적으로 풀이하시면서 시장을 관점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유하고 잘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들을 충분히들 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